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다문화센터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이 날씨의 변화가 무척 심하네요. 이젠 정말 덥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또 응원을 해야 되는 날인데 내일부터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또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이제 현충일도 있었고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덧 미래경영 콘서트도 12회를 맞았습니다. 귀하신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죠.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신규 회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세계미래 포럼에 대한 행사를 안내해드리고 생각 여행을 한 후에 미래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거친 후에 사진 촬영 순서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회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찬 모임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아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달의 신규 회원은 법인 회원이십니다.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포스코 경연연구소, 또 한국장학재단께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미래 포럼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기 미래경영 CEO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1기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마쳤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그 평가와 운영 노하우를 더해서 제2기 미래경영 CEO 과정을 열게 됐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리드해 나가실 대기업, 중소기업 CEO 여러분들, 그리고 임원, 또 정부 및 주요 기관의 고위 정책 담당자와 교육기관에 계신 분, 또 의료기관에 계신 분, 언론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열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받으셨죠?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더불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생각 여행입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의 이야기를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의 편지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얼마 전 손주 녀석이 첫 차를 산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녀석에게 기왕이면 한국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추위와 적군의 총탄과 싸우던 그 한국땅에서 만든 텔레비전과 자동차. 이제 백화점이나 딜러샵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그 감격을요. 반세기가 넘어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50년 그 추웠던 겨울, 포대기에 아이를 안고 피난을 가던 아낙들, 외국인을 처음 봐 겁에 질린 소년들, 그들에게 전했던 과자와 초콜릿, 땔감으로 쓸 나무 한 그루 없던 한국에서 이렇게 자동차와 텔레비전, 전화기를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나는 마음이 뿌듯했고 언제나 내일같이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 얻은 승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씨앗이 되었을 테니까요. 나는 언제나 우리 아들과 딸, 손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와 인권,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싸움이었다고.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왕권 국가에 지나지 않는 독재자 나라 북한, 그를 지지하던 소련과 중국에 맞서 용감히 모두 싸웠음을,
20여 개 참전국 젊은이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우리의 피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친구 대한민국이 있다고 나는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 80이 넘었고 전우들이 잠든 곳으로 따라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까지 편지를 주고받던 한국군 장교에게선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그 또한 노병들의 뒤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간 것이겠지요.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와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 부려진 수많은 피가 있었음을, 그 희생을 잊지 말고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 나가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파워 쉬프트, 권력 이동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파워 쉬프트라고 제목을 매겨봤는데 이것저것 주워 모은 잡동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닌데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국가에서 기업 거쳐가지고 개개인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 다음에 다수에서 소수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건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롬 글렌이, 미래학자 제롬 글렌이 만든 표현이겠습니까? 산업사회 때의 권력이 국가에 있었다면은 정보화 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 왔다가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제 저희가 아주경제하고 같이 국제금융포럼을 그제 이틀 동안 가졌었는데 거기에 숭빈 씨가 와가지고 어제 오찬 연설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화폐경제 2가 나와서 어제 정말 놀란 것이 이 나이 든 사람보다가 젊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책을 사들고 사인을 부탁한 그 줄이 막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 책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책에 보면은 그 숭빈 얘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14년 후인 2024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마도 그때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은행 및 세계 단일 화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앙정부, 국가 중앙정부의 권력이나 파워나 위상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간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도 정말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권력이 개개인으로 넘어가가지고 개개인을 정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개인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정말 별로 잘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영웅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별난 똑똑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나고 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집단지성이죠. 그죠? 집단지성과 대중의 지혜, 이 두 가지 책은 여러분들이 이미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We are smarter than me입니다. 어떤 잘난 사람도 여러 사람, 보통 잘난 사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어떤 잘난 영웅 리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군중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다수의 군중이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바꾸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빌 게이츠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렸지만은 앞으로는 혁신과 창조의 주역은 소수가 아닌 다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융합, 통섭, 협업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혼자서는 우물을 무슨 자기 분야를 어떤 이론을 그죠 학문을 절대 깊이 팔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팔 수 있는 영역은 그것은 다 파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물을 깊게 팔려면은 시작을 넓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넓고 깊게 파자면은 절대 혼자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넓고 깊게 파야 하는데 그러자면은 협업, 융합, 통섭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롱테일도 여러분 저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인터넷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개방, 공유, 참여, 그죠? 개방, 참여, 공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든 기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8대2의 법칙 또는 팔레트 법칙에 의해서 잘난 사람, 잘난 부분 몇몇만 챙겼단 말입니다. 소수에게 집중을 하면은 한 20%에 집중을 하면은 20%만 잘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전체를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한 20%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나머지는 대충해도 잘 넘어가는 겁니다. 20%의 우수한 제품이 80%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20%의 우량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세상이었지만은 앞으로는 꼬리를 잘 봐라. 머리는 굵기만 하지 짧지 않느냐. 긴 꼬리에 묘미가 있다. 이 롱테일 이런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수가 아니라 또 이 소수를 잘 봐라. 깨진 그 유리창 법칙 여러분 뭐 너무 잘 이 책 그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회사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골목에 차 2대를 놔뒀더니 놔두고 한쪽은 그냥 본넷만 열어두고 한쪽은 유리창을 이렇게 깨놓고 봤더니 깨놓고 2대를 비교해 봤더니 한 달 후에 가서 봤더니 유리창을 깨지 않은 차는 멀쩡한데 조금 유리창을 이렇게 깬 그 차는 막 엉망이 된 겁니다. 안에 부속품 다 훔쳐가고 차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흠결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조그마한 흠결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고객이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정리되지 않는 상품, 말뿐인 약속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만일 여기서도 저희 조찬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음식이 하나 뭐 잘못됐거나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을 잘못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이렇게 탑치면 그 조그마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그 포럼 형편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전체를 좌우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디테일의 힘 이거 중국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 빼기 1이 얼마냐 하면은 100 빼기 1이 99가 아니고 100 빼기 1이 제로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100 빼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21세기 민주주의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2 물결 시대의 정통적인 원리인 다수결 원리는 날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리가 날로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제3물결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더 이상 정당한 원리가 아니며 반드시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제3물결 사회에서는 제2물결 사회에서 통용되던 다수결 원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었는데 제3물결 사회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다수결 원리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을 대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근데 저 말도 제가 가끔씩 쓰는 말인데 저게 작년에 중국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던 얘기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근세사를 얘기하는 거죠. 1949년에 모택동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고 1979년에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중국을 참 형편없는 나라를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회주의를 혼자 지키고 있고, 이거 동구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그 후에 소련이 해체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죠? 1989년 동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회주의를 중국이 이제 혼자서 지키고 있고, 최근에 와서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고장을 내고 나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할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두서없이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국제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관 교수님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미래전략연구원 상임고문 그리고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으로서 국제정치, 동북아 그리고 남북한 전문가로 계십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재조명해 보겠고요. 그리고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민족의 영혼이자 과제인 한반도 평화의 길을 함께 그런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주 좋은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이 60주년 한국전쟁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까 이렇게 그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 비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랄까 이런 그 사회 일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뭐 천안함 사건이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그 한국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때쯤 해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이 미군들이 제가 살았던 그 작은 마을에 주둔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밥상에 항상 보면은 수저가 있는데 수저 중에서 가장 이 큰 사이즈가 큰 수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군들이 사용하던 수저였던 것 같은데 그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상태에서 지난 한 60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또 한국 정치가 이만큼 발전을 하고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그만큼 다이내믹하고 열정적이고 저력이 있는 민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까지는 잘 해왔는데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 도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 그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좀 잘 살아주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제 체제가 돌아가고 또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야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형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걱정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손 떼놓고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우리는 전혀 상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럴 것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아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미래의 도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라고 하는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고 정말 이 그 평화와 그 번영의 어떤 한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세대 동안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의 도정으로 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동아시아의 정세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이 동아시아 정세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큰 그 틀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그러면은 요즘의 국제 정세의 어떤 큰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초점을 이 한국 문제로 좁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어떤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뭘까 이렇게 자문을 해본다면 저는 2008년도의 세계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금융위기는 어찌 보면은 물론 경제적인 이슈입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제 정치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잠시 국제 금융위기 2008년부터 시작한 그런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 분야에서는 대가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은 대개 이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을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균형, 경제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었는데 오랫동안 이런 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가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도 그렇고 일종의 패권 국가적인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항상 부자였고 앞으로도 부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해내는 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비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뭐 도처에서 이 모든 이 소비의 그 양태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크레딧 카드를 이제 긁어대고 하면서 민간 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 가게 됩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동안의 세계 최강국이었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고, 특히 부시 정부 때, 부시 주니어 정부 때 외교 정책을 보면은 미국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세계 질서나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가피하다라는 정도로까지 아주 강한 외교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돈이 드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걸리는 얘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가지고 두 개의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이 부채의 빚을 갖다가 정부 부문의 빚을 갖다가 이렇게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 부문도 그렇고 정부 부문도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부채가 누적이 되어 가는 상황이 오늘날의 미국의 상황이었는데, 그 계제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그 부자 멘탈리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부채가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빚을 얻어서 써야 될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빚은 어디에서 얻어서 왔느냐. 뭐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대단히 미국과는 반대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마치 옆집이 굉장히 부자인데, 거들먹거리는 부자인데 우리 집은 가난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집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마치 중국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79년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10% 경제 성장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번 돈보다도 훨씬 덜 쓰고 나머지를 저축을 하고, 이것이 민간 차원, 이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일종의 저축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미국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다 돈을 빌려주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를 갖다가 8천억 불 이상 어치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래서 작년엔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경 방문을 했었을 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든지 하는 외지에서 평하는 것이 아주 시니컬하게 빚쟁이가 빚 준 사람한테 문안 인사가는 모양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버렸는데, 참 이게 세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얘기를 해준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8천억 정도의 재정 적자를 8천억 정도의 북한의 중국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김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면은 미국의 재정 정책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꼭 그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한 8천억 불 정도의 그 트레저리 본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제대로 어디서 재원을 마련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 이 통화를 갖다가 통화 공급을 갖다 늘려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뭐 재원 충당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8천억 달러의 그 가치의 부채가 어느 날 갑자기 7천억 달러짜리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6천억 달러짜리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앉아서 그렇게 손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할 때 당신네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후진타오 주석이 했다는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뭐 그리스 같은 데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느냐면은 물론 이제 IMF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으로 달려가 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국제정치의 권력의 구도가 미국의 영향력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서히 줄어들고 약화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파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군사 부문에 있어서의 그 연구 개발 투자, R&D 투자라고 그러죠. 이 R&D 투자하는 그 비용이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그 군사 부문 R&D 투자 비용을 합한 것보다 큽니다. 2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계 다른 나라들의 그 R&D 투자 비용의 합보다도 미국의 그것이 큽니다. 그만큼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국이 그냥 그 영향력을 잃고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 중국의 파워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2025년까지는 그 미국의 파워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아주 능란해가지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 요인, 예를 들자면은 부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민주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정치적인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13억, 14억 인구인 중국에서도 앞으로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어떻게 스무드하게 아주 잘 컨트롤하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 엄청난 또 정치적인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은 202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으리라는 그런 예측은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 도처에서는 그 보도가 되지 않지만 하루에 수백 건의 그 폭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미국이고 중국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은 어디에서 더 심화될 것이냐? 동아시아에서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동아시아냐? 미국은 이 20세기 초부터 뭐 이 로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운 로일 전쟁 마무리 작업을 했던 것이 그 포츠모스 조약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하는 건데 이 포츠모스 조약을 미국이 중재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조그마한 그 해변 도시인데 거기에서 미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전쟁을.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입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아주 직접적인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대륙에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영향력을 아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견제를 했습니다. 뭐 손민의 국민당 정부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러다가 1949년 이후에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이렇게 정부가 지배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일본하고 손잡고 이 중국을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세계 정치에서 이 영향력이 이제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드니까 키신저가 앞장서 가지고 닉슨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고립되어 있었던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중국하고의 라이벌인 소련을 이렇게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EJ 전법을 갖다가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국제 무대로 나오게 됐는데 국제 무대로 나오니까 이제 외부적인 위협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쭉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친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 없다. 외부 걱정은 없으니까 이제 내부적인 차원에서 경제 개혁에만 몰두하자 해가지고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등소평 주도하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역설입니다. 중국을 그렇게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초기에 기반을 만들어준 나라가 미국인데 결국은 중국이 성장해가지고 미국 라이벌이 될 정도까지 와버렸으니까요. 어찌됐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그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의 그 핵심 축이 뭐냐면 미일동맹이고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미일동맹, 한미동맹 해가지고 이제 한미일의 삼각공조체제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를 해 나갔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도 세계 최강이고 중국과의 전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아시아에 개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은 1979년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냐면은 150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제2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0년간의 수치의 세월을 갖다 이제 뒤로 하고 중국은 이제 우뚝 일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아편 전쟁 그 이후에 서방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순환을 받았던 중국의 역사가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다가 도처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사람들의 자신감은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만큼 힘이 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동아시아는 자기네 텃밭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텃밭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 어쩔 줄 몰랐던 때에는 미국이 주도해도 뭐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제는 자기네들의 힘이 막강하게 커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세계가 중국 하면서 달려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웃, 이 동아시아 이쪽 지역을 왜 자기네 그 텃밭으로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확보를 하지 못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는 더욱더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미중 간의 경쟁의 가능성이 앞으로 10년, 20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동아시아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쟁의 분위기가 한반도에도 그대로 투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찌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가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 미래의 어떤 변화가 온다면 이거는 어떤 그 세계 정치, 동아시아 정치의 맥락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정치와 세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은 독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1989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1990년에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서독 주도로 해서 통일이 됐는데 서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당시에 세계 정치에서 그야말로 힘의 그 최정상에 올라와 있었을 때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가장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개혁 개방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취약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대체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199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파워가 세계 최정상을 달리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이 서독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를 할 나라가 어찌 보면은 소련입니다. 왜냐? 통일이 된다면 그거는 서독 주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련 입장에서는 동독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장 강한 반대를 처음에는 소련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무마를 하고 협력을 구해냈던 것이 이제 미국과 협력하에 독일이 이제 이루어냈던 건데요.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미뤄졌냐면은 거의 뭐 그 부시 대통령 그때는 이제 시니어였죠. 그 시니어 부시 대통령과 콜과는 아주 정말 긴밀한 그런 관계였었고요. 그리고 콜 총리가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아주 100%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이런 나라들이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갖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독일이 통일만 됐다 하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년 전서부터 유럽의 한 가운데에 통일된 독일이 버티고 있는 것을 주변 국가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300개로 쪼개놓고 30개로 쪼개놓고 결국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2개로 쪼개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합해놓기만 하면 힘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뭐 이태리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농담으로 자기네들은 독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고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주변의 견제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마한 것이 이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맨 처음 나서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맨 처음 앞장서가지고 우리는 독일이 통일돼야 된다고 믿는다. 통일돼도 유럽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고 좋은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아주 공개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통일을 콜과 함께 이렇게 주도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자면은 앞으로
통일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남쪽 주도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객관적인 정세로 본다면은 지금 한중 간에 항공 노선이 한 일주일에 한 800편이 뜬다고 그럽니다. 근데 북한과는 아마 일주일에 한 5번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뜬다고 그래요. 이게 뭐 가장 뭐라고 할까 아주 생생하게 그 양국의 국력 차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지표인데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만 빼놓고는 그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주변국들 중에서는.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동맹국인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니까 우선은 뭐 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북쪽의 그 안보 문제, 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니까 좋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믿는 어떤 자유, 뭐 민주 이런 가치가 확산이 되는 거니까 좋을 것이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좀 뭐라고 할까 견제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그건 중국일 겁니다. 왜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북한을 잃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남쪽의 영향력 그리고 남쪽과 연합해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북상해가지고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독일의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은 이렇게 약화되고 또 우리의 통일을 어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조금.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굉장히 이제 잘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뭐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자산이니까 에셋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양국 간의 신뢰가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은 순탄한 의미의 어떤 한반도 평화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로까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일이 되는데 당신네들의 우려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도 협조를 해 주시오라고 한국과 중국 간에 또 한국과 중국과 미국 간에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까지는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다룰 때 너무 뭐 인권, 민주주의, 자유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신네들 미국의 동맹국인 줄 아는데 뭐 가치 내세우고 인권 내세우고 하면서 지금 중국을 포위해가지고 이게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구만. 한국의 입장이 그거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교류할 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중국의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일본도 뭐 마찬가지로 관계를 잘 정립을 해두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북한 쪽 지역의 어떤 그 경제 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좋을 것이고
러시아는 사실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을 개발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 또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 이쪽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 규모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어떤 그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하고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자원 개발이나 또 이 철도 건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한반도 종단철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면은 아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반대해 가지고 못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외교를 해 나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국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여를 평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도를 높여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한반도에 무슨 큰 변화가 올 때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도움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이 얘기할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 13위, 12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바깥에 나가면은 전부 다 선진국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국제적인 어떤 그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그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비전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한탄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만큼 우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 12위, 13위 국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한반도가 일종의 통일된 한국이 그 유럽의 네덜란드와 같은 통상의 중심 국가, 물류의 중심 국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종의 그 영어식 표현을 쓰자면 이제 트레이딩 스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통상 국가, 무역의 중심, 허브 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이나 이런 것까지 그 감안을 한다면은 통상 물류뿐만 아니라 문화의 허브 국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당신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비전이 저는 결코 이렇게 헛된 얘기다, 허망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한국, 북한 세 나라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철도 연결이었는데 번번이 북한이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통일만 된다면 아마 즉시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해저 터널을 뚫어 가지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물류의 중심이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철도를 타고 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배보다도 훨씬 빨리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도 이득을 보고 한국도 이득을 보고 일본도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동북 삼성을 개발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지역의 안보 문제 지역이었던 북한 지역이 이제 그러한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되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북 삼성 개발하는데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갖다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통일이 되는 경우에 당신네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이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겠다. 예를 들자면은 난민 문제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북쪽에 자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또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만일에 당신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고향에서 계속 산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겠다. 집을 주겠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은 중국으로나 이렇게 많이 대량 이주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통일 후에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게 또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도 미군 주둔 문제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의하에 당신네들의 우려사항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 관계는 유지하면서 저는 꼭 지상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공군과 해군 파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를 시키면서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통일이 된다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들 우리에게 이득이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을 구해내는 것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인데 주인 역할을 방기를 하고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면 우려만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라고 할까. 만약에 북쪽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는 경우에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인으로서 미래의 비전을 확립하고 이거를 주변국들에게 설득하면서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이후의 변화입니다. 1991년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이 이제 냉전 질서가 끝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 경제로 진입을 했었던 시점입니다. 그게 대세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제경제, 명령경제,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는 망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 바로 1991년 이까지의 그 세계 역사의 어떤 경험입니다. 동구권의 10여 개 국가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말로는 사회주의라고 이해하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한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고
세계 역사상의 하나의 법칙을 확립시켜준 사건입니다. 바꾸서 얘기를 하자면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사고를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의 길로 나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991년 이 냉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까지 그 북한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90년대 중반에 그 대량 그 아사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개혁과 개방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다. 앞으로도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말에 했던 그 화폐 개혁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거는 시장 경제하고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좀 재미를 본 북한 주민들을 오히려 더 격려를 하고 더 경제 활동이 왕성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벌었던 돈을 전부 다 휴지 조각을 만들고 정부에서 통치를 하겠다. 국가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게 의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장악력을 높이려면 국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고 재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없느냐? 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경제 지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자는 계속해서 공급이 딸리고 돈은 찍어내니까 화폐 개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아마 언젠가는 또 할 겁니다. 인플레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그런 식의 시대 역행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서방 세계,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의 길로 가면서 이 경제를 서서히 중국식으로 이렇게 그 개혁을 해나가면서 정권은 정권 나름대로 통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처럼 정치 체제도 민주화 곧바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엄청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공산당 통치를 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서서히 그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참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경제가 그렇게 파탄 지경에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도가 아닌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핵실험을 하고 위기를 조성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캐시를 이렇게 이제 받아내가지고 그걸로 통치 자금을 삼아가지고 뭐 어떻게 좀 무마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만약에 급진적인 방법이 싫다면은 점진적으로라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그 핵무기 개발한 그런 그 맥락에서 어떤 그 위기 조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가면서 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외부에서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작년에 그 대청 해전에서의 이 수치라고 할까 이런 거를 갖다 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어떤 행동 반경이 훨씬 넓어졌다라고 믿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김정은 체제로의 그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인 불만을 잠재우고 그 김정은 깃발 아래 모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합을 강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벌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을 다루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북 협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정세에서 뒤처져 있고 그런 이 모든 문제점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을 해소를 하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끌어내야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대북 협력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더 많이 접촉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게끔 해서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북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으로 북한 사회가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미칠 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협력은 하면서도 때로는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긴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자세로 이 대북의 그 대북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일종의 남북 간의 기싸움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개가 됐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터진 이상은 우리가 강력하게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핵을 보유해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산착오였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판화를 튀겨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거 손해본 거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는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정책이겠죠. 외교적인 압박이라든지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너무 대응 수위를 높여가지고 이것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그 충돌로 연결되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국가 이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죠. 너무 약하게 대응을 하면은 북한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너무 과도하게 대응을 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디쯤에선가 이제 그 대응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뭐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북 정책은 좀 더 이 실용주의적인 또는 실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측의 기업가들도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 되고 북쪽에서도 이득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상호 이익적인 차원에서 실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프로젝트라도 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은 더 안정적이고 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은 그 국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통일과 관련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분들,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중국 대표들이 와가지고 한참 열심히 떠들고 이 얘기를 하고 났는데 미국에서 온 어떤 이 학자가 손을 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나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김이 빠지는 질문을 갖다 막판에 가서 했습니다. 통일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협조를 해줄래? 어떻게 하면 협조를 당신네들이 해줄 것이냐?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정작 주인인 당사자인 한국 국민은 통일을 원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좀 뭐라고 할까 김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오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그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핵심 포인트를 찌른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인가? 원한다면 어떤 이유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대학이나 이런 쪽에 많은 학생들이 통일은 해서 뭐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잘 되려면 또 어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잘 되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일종의 그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윤리나 도덕적인 또는 정신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강한 그 기준이 있어야만 그거에 디디고 서서 물질적인 풍요가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의 경우에 청교도 정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저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어떤 청교도 정신들이 약화되고 정신이 약화되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그런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통일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왜 통일을 해? 우리는 그냥 못 본 체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회나 국가의 정신적인 윤리적인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상태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이기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편만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면 국가라고 한다면 그건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그런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실리적인 차원에서 계산을 해봐도 중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도 훨씬 적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젊은 청년들 아주 머리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갈 때 2년씩 3년씩 군대에 가가지고 복무를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안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에 대한 소비나 마찬가지 그런 활동입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 전부 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젊은이들을 갖다가 돌린다 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이거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큰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지금 아마 전체 예산의 한 2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 정도 되나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몇 프로? 15%입니까? 예. 근데 이 15%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엄청난 돈을 한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돈을 R&D 투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지 부문으로 한번 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이 랭킹 5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이 화끈한 어떤 이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올라온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외교만 잘한다면 통일 비용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제 부문에서 끌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용 측면에서 따진다고 한다면은 통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분단 비용을 치르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 계산을 해봐도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건데 우선 당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이 심란하고 여러 가지 그 부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통일을 북한 사람들이 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할 것이냐. 동독이 통일될 때에도 그냥 거저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동독 사람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서독하고 통일합시다 해가지고 통일이 된 겁니다. 아마도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주변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할 겁니다. 왜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느냐? 북한도 나라 아니냐? 같이 유엔에 가입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뭐 민족 자결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설득을 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우리하고 통일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근데 막상 그때쯤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뭐 남쪽에 가 있는 탈북자 아무아무개 뭐 친구 뭐 전화를 해봤더니 요새 전화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에서 뭐 저쪽 그 북한 중국 국경 지역에 통화 다 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자주 하고 뭐 이쪽에서 돈 보내면은 그쪽에서 받았냐, 뭐 받았다, 뭐 이게 다 이 전화로 확인이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남쪽에 간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남쪽에 내려가지고 한 19,000명 탈북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인간 취급 못 받고 하류 생활하고 있고 그런 데더라. 아주 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 되더라. 라고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통일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냐? 똑같은 처지로 전락을 할 텐데 차라리 중국에 붙어가지고 계속 우리는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리라는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주변 강대국이 뭘 반대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일 문제에 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대하느냐 또 북한 주민들을 앞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리 예습하라고 보내준 분들이 이게 지금 탈북 주민들인데 탈북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새로운 정치 체제 하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통일의 가장 핵심되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남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통일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이 그 6.25 60주년이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6.25 관계 기사가 우리 이제 전쟁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제가 보고 의미가 가는 부분이 하나가 백선엽 장군이 사실은 우리가 그 평양을 진군했을 때 우리가 일부 그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중국의 침전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상황이 달랐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 나옵니다 기사에. 그리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더니 압록강까지 계속 진군하라 이런 것이 돼서 또 그 당시 주울레가 여하튼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우리 중공군이 참여 안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같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그 의미 있는 몇 가지 그 행간에서 그 미국의 국무성 부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 중국과 계속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밑에 창안봉가 국장인가 하시는 분이 북한의 이 정권의 그 지도자를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한 중국은 그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 후보자가 됐을 때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이 북한이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니 뭐니 해서 중국의 제4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취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이 북한 문제가 지금 이 국제 그러니까 미중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생각인데 최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 문제가 이 아직 요 근래 보이지 않게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 아무튼 외교부 장관도 하시고 계시니까 전문가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아마 2005년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만은 미국의 고위 그 정부 관리가 저희 북경에 가가지고 당신네들도 당신네들이 원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한반도 안정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같이 좀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그 보도가 국내 언론에 조그만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미중 간에는 전략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략 대화가 처음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게 많이 나가 있다. 우리는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뭐 많이 나가 있다.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한미 관계라는 것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고위층의 어떤 정책 결정자 수준에서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예의주시를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아는 그 미국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신네들 그러지 말고 중국하고 좀 잘 지내봐라. 그리고 미국 걱정은 말고 뭐 한미 동맹인 미국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 거니까 당신네들이 주도적으로 중국 쪽에 좀 접근을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화두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하면서 북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그거를 갖다가 싫어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중 간에 충분한 신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남쪽에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도 뭐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되려면 굉장히 조용히 이야기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한중 간에 이야기가 됐다. 이게 뭐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게 금방 북한에 던지는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할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화를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뭐 북쪽이 완충 국가로서 남아있기를 원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현상 변화가 오는 것보다는 그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핵실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하는데 대놓고 그냥 쏴버리고 그렇게 거부를 하거든요. 아주 그 중국 사람들 기분 나쁜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그 에너지 공급해주고 식량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한반도의 불안정 그것이 제일 자기네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안정돼야 된다. 이게 최고의 프라이오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참 미묘하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북한의 미래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인도적인 지원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가능하다면 일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이 얘기를 해놓고 양해를 해놓으면 좋은데 저쪽에서 이제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참 막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식의 대화가 거의 없으면은 실제로 일 터질 때 상호 간의 오해 소지가 크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아까 북쪽으로 이게 미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쭉 그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군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중국 쪽이 한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 미국에 대해서 경계 눈초리를 갖다가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사태가 왔었을 때 어떤 미군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고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차분히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인정하는 참 좋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희들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국가 간의 외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게 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그런데 우리 남북 간의 문제는 상당히 미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대만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만 친구를 보고 그 친구도 잠깐 세티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심지어는 대만 정부의 사람이 미국 가서 유학할 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견이 됐는데 내가 그랬어요. 요즘 너희 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거의 한 나라 정도 됐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통일하는 거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도 통일하기를 원한다. 통일하는데 대만이 민주화되는 것이 근 50년 동안에 참 피를 흘리고 민주화됐다. 근데 이 체제를 양보하고 통일한다면 아마 대만 사람은 전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 나라의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비전을 갖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해 나온 건 당연한데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민족주의를 너무 생각하시는 분은 이념을 넘어서 민족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방금 대만의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했더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피를 흘리고 만드는 민주주의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행사를 보면 굉장히 지금 다원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전환 사건도 음모락하고 말이죠.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정의를 먼저 해야 이게 나갈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국민 전체가 통일되지 않고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특히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제대로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뭐 비전을 만들다 이래 가야 결국은 관상의 이야기뿐이 안 되고 현실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평소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좀 현실적 우리가 할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치고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정부의 우리 대표하는 정부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지금 우리 천안함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전부 조사해가지고 유엔까지 내는데 일부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부가 딱 맞섰어. 유엔에다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상에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학계에서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이 깊이 연구가 계셨다면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다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이 사회가 뭔가 하나 돼서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는 관계없고 이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결과적으로 돌아오면 당국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참 많이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생각이 계시지만 우리 지성 여기 다 모이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와 너무 흔히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근데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교와 안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여야가 따로 없고 거의 초국민적인 어떤 그런 단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 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외교나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언론이 바로 국내 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복지 문제다, 경제 문제다, 환경 문제다 이런 게 가지고 국내적으로 많이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외교 안보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고 모든 다른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전제 조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또는 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통일된 의견들, 국론 통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락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국내적으로 여론은 아마 절반 이상으로 갈려져 있었을 겁니다. 찬반이.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뽑은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갔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대통령이 이제 잘못된 정책을 했다라고 판단하면 선거 때 가차없이 바꿔치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뽑은 대통령이 상대방, 그게 북한 정치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됐든 이런 긴장 상태에서 일종의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고도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제스처나 말이나 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이 행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고도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도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일부 국민이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국가를 누가 대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론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이념적으로 또 국내 정치가 이념적인 대결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냉전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정부에 있었을 때도 고생을 했었던 점 중에 가장 하나가 바로 너무 이념적으로 이게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마저도 1991년 이후에 미국하고 잘 지내보기 위해서 아주 호소를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92년도에 1월 달에 그 아놀드 켄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영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고위급 회담을 미국에서 하는데, 그때도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제발 우리 당신네 나라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황 변화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포용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마저도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다만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이제 핵이라는 것을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동맹이냐 민족이냐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끌어들여서 돕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제대로 보는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북쪽에 동조를 하면 그건 민족우이고, 그 다음에 그냥 미국 쪽에 그 동조를 하면 그건 동맹파다 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고 했던 것들 자체가 한국의 국내 정치가 얼마나 이념화되어 있느냐, 불필요하게 이념화되어 있다. 이거를 어떤 실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짜로 이렇게 본다면은 서로 충돌할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운데로 수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념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 국내 정치용으로 이걸 갖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잘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